우리는 한국에 빚을 졌다. 크렘린궁에서 터진 말. 푸틴의 입에서 말입니다. 사할린. 80년 전 버려진 섬. 4만 3천 명의 조선인.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중국은 돈을 들고 왔어요. 10억 달러 투자. 일본은 조약을 들었죠. 책임 없다는 법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명부를 꺼냈어요. 4만 3천 개의 이름. 한 명 한 명 전부 말입니다. 세계가 놀란 기억의 외교. 대체 한국은 뭘 한 걸까요? 그리고 왜 러시아가 빚을 갚겠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사람을 기억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한국에 빚이 있다. 새벽 3시 크렘린 집무실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중국은 연일 압박하고 일본은 애써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한국이라고요? 저는 23년간 외교관으로 살았지만 이런 문장은 처음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미하일 세르게예비치 드미트리예프입니다. 러시아 외교부 차관보로 극동정책을 담당하고 있죠.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동북아 지정학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본 세상은 명확했어요. 자원, 영토, 지분, 안보. 외교는 이익으로 움직이고 국가는 실리로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공식이 흔들렸어요. 사할린 문제는 몇 달째 제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사할린 1과 2 프로젝트의 지분 확대를 노골적으로 요구했죠. 베이징 대사는 매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차관보, 우리는 러시아의 미래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에너지는 곧 권력이죠. 러시아가 우리 없이 극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의 미국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압박이었어요. 자본과 인력을 쏟아붓겠다는 약속 뒤의 숨은 진짜 의도는 영향력 확보였습니다. 일본은 달랐습니다. 도쿄의 외무성 관리들은 늘 같은 말만 반복했죠.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보십시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약 해석에 신중해야 합니다. 변호사처럼 말하지만 실은 회피였습니다.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침묵이었어요. 매번 반복되는 정치 싸움에 저는 지쳤습니다. 중국의 압박과 일본의 회피 사이에서 머시하는 선택을 미룰 수 없었죠. 사할린은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극동 전략의 핵심이고 액화천 연가스 수출의 관문이었어요. 그날 밤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차관보, 지금 당장 오십시오. 대통령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를 타고 크렘린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중국이 또 무리한 요구를 했나? 일본이 새로운 조약 해석을 들고 왔나? 집무실 문을 열자 대통령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차관보, 자네는 한국을 어떻게 보나? 예상 밖의 질문이었어요. 각하, 한국은 경제적으론 협력 대상이지만 사할린 문제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기엔 자네는 아직 멀었군. 숫자만 본 거야. 대통령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기억을 받네. 기억? 갑자기요? 대통령은 가까이 다가오며 다시 물었습니다. 차관보, 사할린에 조선인이 몇 명 끌려갔는지 아나? 그건 4만 3천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일본인들은 어떻게 됐지? 철수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척했고 일본도 외면했어. 그 조선인들은 한순간에 낯선 땅에 버려진 거지. 대통령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찾기 시작했네. 1990년대부터. 각하, 그건 인도적 차원의. 인도적? 대통령이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1인당 소득 수십 달러였던 나라가 그때 한국은 우리보다 가난했어. 그런데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시작했지. 쌀 없는 서러움을, 조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서러움을 아냐는 거야. 그들은 주거, 의료, 생활비 2만 4천 명 넘는 이름을 일일이 기록했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네는 이걸 감상이라고 보겠지? 나는 전략으로 보내.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중국은 뭘 원하나? 지분입니다. 일본은? 법률 조항입니다. 한국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렇지. 대통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자네,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익의 균형입니다. 틀렸네. 신뢰야. 대통령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 그게 없으면 조약은 휴지 조각이지.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야. 80년 전 사람들을 잊지 않는 나라란 말이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할린 한인 명부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빚이 있네.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을 방치한 빚. 이제 갚을 때가 됐어. 중국이 반발할 겁니다. 반발하게 두게. 일본은 이미 포기한 땅이야. 법률 조항만 붙들고 있지.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게. 이번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야. 대통령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제국의 힘은 뭔가? 군함인가? 자원인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빚을 인정하는 용기야. 대통령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빚이 있네. 사할린 한인들을 방치한 빚 말이야. 이제 갚을 때가 됐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에너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집무실을 나와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자료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 기록, 국립묘지, 현충일 행사, 유해 발굴 사업.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한국은 슬픔을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제도화했습니다. 추모를 국가 의례로 만들고 명단을 공식 문서로 관리하고 유족을 정책 대상으로 삼았죠. 이건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역사. 1953년 휴전 당시 서울은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세계 경제 상위권으로 올라섰어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건 세계 역사에서 거의 유일했습니다. 자료를 읽으며 저는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사할린 동포를 찾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 그때도 한국은 완전히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불과 10여 년 전까지 군부 독재와 민주화 투쟁을 겪던 시기였죠. 그런데도 정부는 영주귀국 사업을 시작했고 적십자사가 나섰습니다.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 자금. 심지어 사할린 교포 정착촌까지 만들었어요. 사할린에 남겨진 이들은 80년 가까이 고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조선말을 쓰면서도 조선 사람이라 말할 수 없었고 러시아인도 일본인도 아닌 채 살아야 했죠. 24,517명. 제가 본 한국 측 문서에 적힌 숫자였습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각자의 이름, 출생지, 가족 관계까지 기록돼 있었죠. 그들이 기다린 건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새벽 5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할린 협력안의 핵심 파트너는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자본도, 일본의 기술도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억이었습니다. 강한 나라를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잊지 않은 나라를 찾은 거였어요. 사람을 버린 역사를 기록으로 붙든 나라. 외교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도덕이라는 단어가 전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새벽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제 머릿속엔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사할린의 열쇠는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있었죠. 한국. 저는 그날부터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할린 지도를 펼쳤습니다. 섬 하나를 두고 4개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각자가 원하는 건 달랐습니다. 우리 러시아에게 사할린은 안 보였습니다. 극동 전략의 마지막 보루이자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이었죠.
액화천연가스 매장량은 엄청났어요. 사할린 1 프로젝트와 2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었고 연간 수백억 달러의 수익이 걸려 있었습니다. 중국은 달랐습니다. 베이징이 본 건 영향력이었어요. 러시아의 에너지를 우리가 통제하면 동북아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 중국 외교부 차관이 제게 했던 말입니다. 자본 투자, 건설 인력, 항만 개발. 중국은 사할린을 돈으로 묶으려 했죠. 일본의 접근은 또 달랐습니다. 도쿄 외무성 자료를 보니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석본이 가득했어요. 제2조 시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남사할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법률 조항 뒤로 숫는 겁니다.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멈췄어요. 사할린 한인 명부, 귀환 신청서, 정착 지원 계획. 한국이 본 건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기록 시스템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서훈제도. 1900명이 넘는 독립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았죠.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후손들이 관리되고 매년 추서가 이뤄졌습니다. 현충일은 국가기념일이었어요. 매년 6월 6일 전국의 모든 기관에서 묵념이 울렸습니다. 전쟁 희생자, 순직 군인, 독립운동가. 한국은 죽은 자를 잊지 않는 나라였어요. 더 놀라운 건 유해 발굴 사업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국방부는 매년 유해를 찾고 있었죠. DNA 감식, 신원 확인, 유족 통보. 한국의 유해를 찾는데 수억 원이 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외 참전 기념비 관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자국민이 싸운 땅마다 비석을 세웠습니다. 베트남, 에티오피아, 심지어 중동까지. 기념비를 세우고 매년 관리하고 추모단을 보냈죠. 이건 단순한 추모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의 행정화였어요. 슬픔을 제도로 바꾸고 감정을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할린 동포 정책을 봤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영주귀국 사업. 대한적십자사가 주도했고 외교부가 지원했습니다. 주거 제공,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 자금. 사할린 교포 정착촌은 경기도 안산에 만들어졌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2만 4천 명 넘는 명단이 관리되고 매년 예산이 책정됐죠. 한국에게 사할린 동포는 거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져야 할 국민이었어요. 저는 러시아 외교 문서고에서 비교 자료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사할린 한인을 어떻게 다뤘을까? 소련 시절 그들은 무국적자였습니다. 여행 제한, 취업 차별, 교육 기회 박탈. 우리는 그들을 방치했어요. 중국은 어땠을까? 화교 정책은 철저히 실리적이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포용하고 없으면 외면했죠. 사람이 아니라 자원으로 본 겁니다. 일본은 더 명확했습니다. 포츠담 선언에 따라 조선인은 일본인 범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률 한 줄로 책임을 지웠어요. 사할린에 남은 조선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난했을 때도, 전쟁 중에도, 독재 시절에도 기록을 멈추지 않았어요. 독립운동가 명단, 전쟁 희생자 이름, 강제징용 피해자 목록. 한국은 슬픔을 숫자로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으로 새겼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세계는 자원을 셌고 한국은 이름을 셌다는 거려. 사할린을 둘러싼 외교 구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을 원했고 중국은 지분 확대를 노렸고 일본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사람을 들고 나왔어요. 이건 윤리였습니다. 외교가 아니라 양심이었죠. 법 조항이 멈춘 자리에 국가의 양심이 들어온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할린 협력에서 한국이 가진 강점은 군사력이나 자본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이익보다 약속을 앞세우는 나라. 숫자보다 이름을 기억하는 나라. 영토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사할린의 열쇠는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추모와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님, 한국 외교부와 접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유가 뭔가?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장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할 텐데. 중국은 돈을 주지만 한국은 믿음을 줍니다. 일본은? 일본은 이미 포기한 땅입니다. 법률 조항만 붙들고 있죠. 장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관보, 자네가 직접 서울로 가게. 비공식 접촉부터 시작하자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지도를 봤습니다. 사할린. 이 섬을 둘러싼 내 나라의 욕망이 교차하는 곳.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승자는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오래 기억하는 나라일 거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모스크바 국가문서보관소에 있었습니다. 사할린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죠. 낡은 서고 깊숙한 곳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가라우 토청이 남긴 명부. 갈색으로 변한 종이 다발이었어요.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지, 배치 장소. 4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련번호로 정리돼 있었어요. 김영수, 23세, 경상남도 진주, 도요하라 탄광. 박순자, 19세, 전라남도 목포, 마오카 공장. 이철호, 35세, 경기도 수원, 혼토 건설 현장. 한 줄 한 줄이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은 철저했어요. 강제동원의 증거를 스스로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치밀하게도 잔혹했죠. 저는 몇 시간 동안 명부를 넘겼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사망 표시가 있었어요. 10대 소녀부터 50대 노인까지. 이들은 조국을 떠나 사할린 땅에 묻혔습니다. 명부를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박영희, 16세, 전라남도 순천, 도요하라 방직 공장. 16살. 제 딸과 같은 나이였어요.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1943년 12월, 동상으로 사망.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소녀는 고향에 무엇을 남기고 왔을까요? 부모는 딸이 돌아오길 평생 기다렸을 겁니다. 저는 한국 기록을 뒤졌습니다.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죠. 박영희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유족신고, 미기환자 명단, 그리고 1998년 추모제 참석 기록. 50년이 넘어서야 가족이 딸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는 그때도 이 소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러시아 기록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 소녀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숫자로만 처리됐죠. 사망자 1명. 그게 전부였어요. 일본은 착취를 위해 기록했고, 러시아는 방치로 잊었고, 한국은 귀환을 위해 찾았습니다. 이 차이가 국가의 품격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고발장이 아니었습니다. 귀환 명부였죠. 돌아가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 자료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은 이 명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독립기념관, 국가기록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 한국은 일본이 남긴 기록을 찾아내고, 복원하고, 디지털화했어요. 그리고 이름 하나하나를 추적했습니다. 생존자는 어디 있는가? 후손은 누구인가? 귀환 의사는 있는가? 이건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사람을 수습하는 작업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강제동원 관련 정책을 파고들었습니다. 1965년부터 시작된 한일 청구권 협상. 그때는 개인 청구권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을 만들었어요. 위로금 지급, 의료 지원, 기념사업. 국가가 슬픔을 제도화한 겁니다.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일제에 맞선 모든 사람을 기록했어요. 의열단, 광복군, 임시정부 요인, 심지어 무명 투사까지. 서운을 받은 사람이 1900명을 넘었습니다.
매년 광복절이면 서운식이 열렸죠. 죽은 지 80년이 넘은 사람도 지금 발굴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기억도 생생했어요. 6.25 전쟁 유해 발굴단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활동 중이었습니다. DNA 감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을 찾아봉헌했죠. 한구의 유해를 찾는데 수억 원이 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업화의 역사도 기록됐어요. 광부, 간호사, 건설 노동자. 독일로 간 광부 7,000명, 간호사 10,000명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그들을 영웅으로 기렸어요. 민주화 희생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18 광주, 6월 항쟁, 부마 항쟁. 희생자 이름이 기념관 벽에 새겨졌고 국가가 보상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게 사할린 한인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독립, 전쟁, 산업화, 민주화, 해외 동포. 모든 역사가 하나의 맥으로 연결됐습니다. 잊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죠. 한국은 슬픔을 묻지 않았습니다. 기록하고, 추모하고, 제도화했어요. 명부는 정책이 됐고, 추모는 집행이 됐습니다. 저는 명부 사본을 챙겨 외교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명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공개하면 어떻게 되지? 일본의 법률 논리가 무너집니다. 사람의 이름 앞에서는 조약문구가 소용없어요. 중국은? 중국은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익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관이 명부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이걸 어떻게 볼까? 귀한 명부로 볼 겁니다. 돌아와야 할 사람들의 명단이죠.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게. 동방경제포럼에서 공개하자. 저는 명부를 내려다봤습니다. 43,000개의 이름. 이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고, 약속이었고, 국가의 책임이었어요. 한국이 문서를 들면 정책이 됩니다. 슬픔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수습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명부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사할린의 역사는 바뀔 거라고요. 저는 사할린에 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유즈노 사할린스크 항구는 붐볐습니다. 컨테이너가 쌓이고 크레인이 돌아가고 중국어가 들렸어요. 중국 건설 인력이 항만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배관 공사장에도, 저유시설에도, 숙소 단지에도 붉은 완장을 찬 감독들이 현장을 통제했어요. 이건 자본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영향력 확장이었죠. 저는 중국 측 사업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차관보님, 우리 투자 규모를 보셨죠?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인상적이군요. 사할린은 미래입니다. 액화천연가스, 송유관, 항만. 이 모든 게 연결되면 동부가 에너지 허브가 되죠.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물론 우리 지분도 늘어나야 하지만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관심을 보이던데. 한국? 그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본도, 인력도 우리만 못한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의 제안서를 이미 받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측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에너지 공사 이사와 외교관이었어요. 차관보님, 저희 제안을 검토하셨습니까? 검토했습니다. 흥미롭더군요. 한국의 제안은 달랐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 해양 플랜트 기술 이전,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할린 한인 정착 지원 패키지. 이 조항이 특이합니다. 제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사할린 한인 주거 단지 건설, 의료 시설 지원, 한국어 교육센터 설립. 이건 사업 제안이라기보다 책임입니다. 한국 외교관이 끊었습니다. 저희는 이익만 가져가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돌보려고 해요. 한국 대표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차관보님, 현대중공업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다. 세계 점유율 70%입니다. 영하 163도에서도 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죠. 이 기술은 노르웨이도, 일본도 못 따라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70%라고? 해양 플랜트는 어떻습니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2위와 3위입니다. 사할린 앞바다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요. 자료에는 실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북해, 멕시코만, 브라질 해상. 한국 기술로 지어진 플랫폼들이었죠. 중국도 조선 산업이 크지 않습니까? 물량은 큽니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 같은 고난이도 기술은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특히 극저온, 화물창 기술은 한국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제안서를 다시 봤습니다. 인력, 자본, 지분 확대. 기술 이전은 한 줄도 없었어요. 우리는 기술을 드립니다.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한국의 말이 달랐습니다. 착취가 아니라 동반자였어요. 저는 중국 제안서와 비교했습니다. 중국은 지분 확대, 항만 우선권, 송유관 통제권을 요구했어요. 가져가는 것만 나열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 현지 고용, 교육 지원을 제시했죠. 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한국 조선 산업이 세계 몇 위입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1위입니다. 해양 플랜트도 상위권이죠. 그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겁니까? 공동개발 형태로요. 러시아도 자체 역량을 키우셔야죠. 이건 착취가 아니었습니다. 상생이었어요. 저는 사할린 한인거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좁은 골목, 녹슨 난방시설. 한 노인이 대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한국말 하십니까? 아이고, 한국 사람이요? 노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나 고향이 경상도 밀양이라요. 여기 온 지가 80년이 넘었소.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돌아가고 말고. 근데 누가 데려가겠소? 이 늙은이를.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이 지역을 둘러봤을 때 그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사업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보는 눈이었죠. 차관보님, 저희는 이분들을 위한 의료센터부터 짓고 싶습니다. 사업성이 있습니까? 사업성은 나중 문제입니다. 먼저 사람이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요. 중국은 지분을 늘렸지만 신뢰는 줄었습니다. 자본은 많았지만 존경은 없었어요. 한국은 이익을 나누고 기업을 세웠습니다. 기술을 주고 사람을 돌봤죠. 탐욕의 지도 위에 사람의 경계를 그리는 일.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와 보고서를 썼습니다. 사할린 협력 파트너는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자본은 크지만 한국의 신뢰가 더 큽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확신하나? 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한국과 본격 협상에 들어가기로요. 사할린 명부 공개 소식이 퍼지자 도쿄가 움직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긴급 전문이 왔어요. 러시아 측의 일방적 문서 공개는 유감입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일본은 이미 남사할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대사를 만났습니다. 대사, 이건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사람 문제입니다. 대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차관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약 해석에는 신중함이. 대사,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명부에는 4만 3천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일본 관리가 직접 쓴 이름이죠. 대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역사적 자료일 뿐입니다. 역사적 자료요? 저는 명부 사본을 펼쳤습니다. 박영희, 16세. 김철수, 20세. 이순자, 23세. 이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사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응을 주시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외교 문서는 달랐어요. 한국은 일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부정하지도 않았죠. 다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법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존엄입니다. 한국 외교부 성명이었어요.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조약 이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할린에 남겨진 우리 동포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 교육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강제동원이 실려 있었어요. 단순한 피해 서술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증언, 재판 기록까지 담겨 있었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한국은 아픈 역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교육했어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쳤습니다. 독립유공자 서훈 제도도 계속됐어요. 매년 광복절이면 새로운 이름이 추가됐습니다. 죽은 지 80년이 넘어도 발굴이 멈추지 않았죠.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은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늦었지만 국가는 책임을 인정했어요. 위로금, 의료 지원, 유족 보상. 법으로 슬픔을 수습한 겁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죠. 일본은 반발했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대법원장의 말이었어요. 저는 일본의 반응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도쿄는 법률 자문단을 꾸렸습니다. 변호사, 국제법 전문가, 외교 고문. 그들은 조약 문구만 분석했어요. 위약정, 권리 포기, 청구권 소멸. 단어 하나하나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명부 앞에서 그 단어들은 힘을 잃었어요. 4만 3천 개의 이름. 일본 관리가 직접 쓴 필체. 출신지, 나이, 배치 장소까지 기록한 증거. 이건 법률 조항으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학자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국가는 기억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문명국가의 최소한이다. 한국은 이 원칙을 실천했어요. 전쟁 희생자, 독립운동가, 민주화 투사, 강제동원 피해자. 모든 이름을 국가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 또 전문이 왔습니다. 명부 공개는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건 한일 관계 이전의 인간의 문제입니다. 도쿄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본 언론에서 명부가 보도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나왔죠. 우리 할아버지가 그 공장 감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을 보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왜 침묵합니까? 일본 정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법률 논리로 버티려 해도 여론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조약 문구가 아니라 이름을 봤습니다. 법이 멈춘 자리에 양심이 들어온 겁니다. 저는 외무성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일본은 선택해야 합니다. 법률 뒤에 숨을 것인가,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한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부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답을 보여줬습니다. 법을 존중하되 사람을 우선한다는 것. 문장은 오래갑니다. 조약 문구는 70년을 버텼어요. 하지만 이름은 더 오래갑니다. 박영희, 김철수, 이순자. 그들의 이름은 100년을 넘어 기억될 겁니다. 그들의 잉크가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쓴 기록이 일본을 향해 돌아온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에서 온 전문은 계속 쌓였지만 답은 바뀌지 않을 거였어요. 법률은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윤리는 시간을 이깁니다. 그리고 한국은 윤리를 법으로 만든 나라였죠. 일주일 후 대통령 집무실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국방장관, 에너지장관, 재무장관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차관보, 한국과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사할린 액화천 연가스 공동개발. 둘째, 한인 특별자치구 설립. 셋째, 기술 이전과 인력 교류. 중국보다 나은가? 중국은 자본을 주지만 한국은 기술을 줍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해군 전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70년대부터 성장해 지금은 원해 작전이 가능합니다. 청해부대는 15년째 아덴만에서 활동 중이죠. 실전 경험이 있단 말인가? 네. 해상 구조, 연합훈련, 해적 소탕까지 경험했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물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한국 조선소가 세계 점유율 70%를 차지합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들이 만든 운반선은 북극해 항로도 운항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실질적 이익이 있단 말인가? 네, 각하. 한국은 감동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법을 압니다.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결정하겠네. 한국과 협력 협정을 체결한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승인하셨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보님.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야죠. 협정서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사할린 한인 지원이었어요. 영주기구 희망자 전원 수용, 현지 정착 지원, 의료와 교육 시설 건립. 한국은 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포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두 번째 조항은 기술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 기술을 이전하고 러시아 조선소와 공동 생산하기로 했어요. 기술을 독점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성장해야죠. 세 번째 조항은 안보 협력이었습니다. 한국 해군과 러시아 해군의 연합훈련, 해양 구조 협력, 북극해 항로 공동 연구.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한국의 역량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했어요. 세종대왕급 3척함, 총 6척. 잠수함도 2,000톤급 이상이 10여 척 있었습니다. 원의 작전 능력은 실전으로 검증됐죠. 아덴만 청해부대는 15년간 300척 이상의 선박을 호송했습니다. 해적 소탕, 해상 구조, 국제연합작전. 한국 해군은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했어요. 조선 산업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기술 난이도가 극도로 높아요. 영하 163도의 가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반해야 하죠. 한국은 이 기술을 독보적으로 보유했습니다. 세계 운반선의 70%가 한국산이었어요. 해양 플랜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해, 멕시코만, 브라질 앞바다. 한국 기술로 만든 플랫폼이 혹독한 환경에서 작동했죠.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도 있었습니다. 삼성, SK, LG. 이들은 세계 시장을 주도했어요. 한국은 자원은 없었지만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교육에 투자했고 작았지만 세계로 나갔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한국은 약속을 실력으로 이행하는 나라였어요. 협정 서명식이 잡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하기로 했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명부 공개, 협정 서명, 기자회견.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서명식 전날 밤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차관보, 자네 덕분이네. 아닙니다, 각하. 제국의 힘이 뭔지 알겠나? 군함입니까? 아니야. 대통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빚을 인정하는 용기야. 우리는 사흘린 한인들에게 빚을 졌네. 이제 갚을 때가 됐어. 다음 날 포럼장은 각국 대표로 가득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베트남.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사할린 협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고 두 정상이 협정서에 서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과는 말로 시작하지만 이행은 실력으로 끝난다는 거려. 한국은 감동만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군사력, 조선 기술, 산업 역량.
모든 걸 갖춘 나라였어요. 우리는 드디어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이자와 함께 돌아올 겁니다. 신뢰라는 이름으로요. 동방경제포럼 개막일, 블라디보스토크 컨벤션 홀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채웠어요. 중국 상무위원, 일본 외무성 차관, 한국 외교부 장관. 모두가 무슨 발표가 나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 옆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건 사할린 명부 사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러시아는 역사적 결정을 발표합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사할린에는 80년 전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이야기죠. 스크린에 명부가 떴습니다. 낡은 종이, 손으로 쓴 한글 이름들. 4만 3천 명의 조선인이 이 섬에 끌려왔습니다. 일본이 기록했고, 러시아가 방치했고, 한국이 기억한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김영수, 박순자, 이철호, 박영희. 홀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각국 대표들의 표정을 봤어요. 한국 장관은 단정했습니다. 눈빛에 슬픔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중국 대표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건 그들이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죠. 일본 차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만이 그들의 답이었어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지원, 현지 정착 보장, 의료와 교육 시설 건립. 우리는 이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장관의 표정에 집중했어요.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했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첫 질문은 중국 기자가 했어요. 러시아는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중국의 투자 규모가 더 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아니라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일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명부 공개는 일본을 겨냥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사람을 위한 겁니다. 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 장관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 동포들을 모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숫자를 사람의 이름으로 환산해 세계를 설득한 겁니다. 회의장 밖에서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중국 상무위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차관보, 이건 경제적 손실입니다. 손실이 아닙니다. 투자죠. 뭐에 대한 투자 말입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일본 차관도 왔습니다. 러시아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사, 명부는 일본이 쓴 겁니다. 우리는 단지 공개했을 뿐이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국 대표단과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차관보님,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80년 동안요? 네. 독립운동가 명단, 전쟁 희생자 이름, 강제동원 피해자 기록. 우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봤습니다. 1953년 휴전 후 폐허. 1인당 국내 총생산 수십 달러. 그런데 지금은 세계 12위권 경제 대국이었어요. 반도체는 세계 시장을 주도했고, 조선은 70%를 차지했고, 배터리는 미래를 열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죠. 군부 독재를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렸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기록을 멈추지 않았어요. 5.18 광주, 6월 항쟁, 촛불 집회. 모든 희생자의 이름이 기념관에 새겨졌습니다. 해외 동포 정책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외동포재단이 700만 동포를 관리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앙아시아. 한국은 흩어진 사람들을 잊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국가 신뢰가 됐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슬픔을 기록하는 나라, 사람을 우선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포럼이 끝나고 저는 부두를 걸었습니다.
바다 너머 사할린이 보였어요. 곧 한국 해군 함정이 올 겁니다. 청해 부대가 15년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요. 한국 조선소가 만든 액화천연가스 운반선도 올 거예요. 세계 최고 기술로 만든 배들이죠. 반도체, 배터리, 플랜트 기술도 들어올 겁니다. 한국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총은 침묵했고 기록이 발포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배웠어요. 기억의 외교를요. 지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도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사할린은 이제 자원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기억 지도였죠. 그리고 그 지도의 축은 한국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사할린 코르사코프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부두는 뜨거웠습니다. 수백 명의 사할린 한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노인들, 중년들, 아이들까지 모두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배 한 척이 보였어요. 한국 해군 함정이었습니다. 뱃머리에 태극기가 펄럭였죠. 한 노인이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배가 왔다.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80년을 기다린 울음이었습니다. 배가 접안했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들이 내렸어요. 깔끔한 제복, 단정한 경례. 그들은 노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고향이 어디십니까? 경상도 밀양이라요. 이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은 땅을 얻지 않았습니다. 영토를 넓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을 되찾았습니다. 버려진 이들을 집으로 데려간 겁니다. 이게 한국의 위대함이었어요. 귀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서류를 처리했고, 의료진이 건강을 확인했고, 사회복지사들이 정착 계획을 설명했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준비한 시스템이었죠. 저는 한국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1953년 전쟁의 폐허. 300만 명이 죽고 1000만 명이 헤어졌어요. 서울은 잿더미였고 국민은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가 됐죠. 1인당 국내 총생산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반도체는 세계 1위, 조선은 70%, 배터리는 미래를 열었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세계 역사상 유일한 사례였어요. 산업화만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 민주화도 함께 이뤘죠. 군부 독재를 시민이 무너뜨렸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냈습니다.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 나라를 바꿨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은 기억을 놓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 전쟁 희생자, 민주화 투사, 산업역군, 해외 동포. 모든 이름을 국가 표준으로 만들었어요. 사할린 동포도 그 맥락이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되찾는 일. 디아스포라의 귀환으로 서사를 완성하는 일. 그게 한국이 하는 일이었어요. 배에서 물품들이 내려졌습니다. 의료 장비, 생활용품, 교육 자료. 한국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제복을 입은 해군, 최고 기술로 만든 배, 복지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 모든 걸 가져왔습니다. 추모비도 세워질 예정이었어요. 사할린에서 숨진 2만 명을 위한 비석. 한국은 죽은 자도 잊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 장관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냈죠. 약속을 지켰고, 사람을 되찾았고, 기억을 완성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러시아 차관보라며? 네, 맞습니다. 고맙소. 나를 잊지 않아줘서.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80년을 기다린 손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23년 외교관 생활에서 처음이었어요. 저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제국의 힘은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영토도,
자원도 아니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 사람을 되찾는 것, 기억을 완성하는 것.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배가 출항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노인들이 손을 흔들었고, 가족들이 울었고, 아이들이 뛰었습니다. 80년 만의 귀환이었어요. 저는 부두에 서서 배를 지켜봤습니다. 그 배는 영토를 싣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싣고 갔어요. 한국은 땅을 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되찾았죠.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제국의 힘은 정복이 아니라 약속의 이행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하일이라는 러시아 외교관이 본 한국은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독재를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린 나라. 그리고 80년이 지나도 사할린 동포를 잊지 않은 나라. 우리는 강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잊지 않아서 위대합니다. 부유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서 존경받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우리를 기억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고요.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여러분.